자, 일단은 운동생리학의 개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용어에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이란 어떠한 과목인가? 일정 기간 동안 운동 형태로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자,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보면 그냥 운동인 겁니다. 운동을 하면 인체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응과 적응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반응이고요. 반영구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적응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체온이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은 반응인 거고요. 운동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심장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항상성이나 항정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것을 적응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항상성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개체 혹은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항정상태라고 부릅니다.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때 이렇게 항상성이 작용하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드백. 자, 피드가 이제 먹이는 거죠. 백은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되먹이기라고 하는데, 자,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면은, 자, 항상성은 어떻게 작용을 해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럼 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과정 자체가 뭐다?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음성하고 양성이 나오거든요. 자꾸 이렇게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자, 일단 전체적인 과정은 음성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음성 또는 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체온을 다시 낮추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면 다시 낮추죠. 그러니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적이다, 음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드백은 음성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몸의 변화 중에 음성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뭐 전공서마다는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출혈 시의 심혈관 작용. 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 우리 몸의 신체에서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거나 했을 때는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겠죠.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면 출혈이 더 일어나지 않게 반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심장의 기능 중에 내가 내뿜어낸 혈액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더 강하게 밀어내면서 혈액을 더 많이 내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절단된 부분에서 더 많은 혈액이 가겠죠. 그럼 이러한 과정은 부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데, 비슷한 과정으로는 혈소판 작용, 분만의 상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은 이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항상성과 관련해서 26년도에 좀 나올 만한 내용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이러한 피드백이 작용을 하는 기전 같은 게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체온이나 CO2 설명을 드렸죠. 뭐 CO2, 이산화탄소라고 봅시다. 자, 우리 몸에 CO2가 많아져요. 그래서 CO2를 다시 내뿜어서 낮추려고 하는 피드백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CO2가 많은 것을 느껴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수용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나 조절을 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뭐가 한다 그랬어요? 신경이 한다라고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 중추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신경 정보마다 조절 중추가 다르니까 조절 중추가 이런 판단을 하고, 뭐 숨을 더 많이 쉬어, 아니면 조직 수준에서 CO2를 조금만 생성해 라는 식의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효과기라고 부르는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용기, 조절 중추, 효과기,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는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 여기서부터 뒤쪽에 나오는 내용은 운동 생리학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우리 트레이닝 방법이나 운동 처방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체력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이 있으면 인간이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겠죠. 누구는 뭐 높이 뛸 수 있고, 누구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누구는 뭐 잠을 안 자고 오래오래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인 거죠. 그때 신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일정한 개념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예전 같은 경우는 방위 체력이라고 해서 어떤 면역에 관련한 내용도 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건강 체력은요 수명과 관련이 있고, 운동 체력은 우리가 스포츠와 같은 행동을 할 때 그런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명과 수행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건강 체력이 좋으면 수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 가능성이 높고요. 운동 체력이 좋으면 수행 능력이 좋으니까 스포츠를 잘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자, 그러면 각각의 체력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나 살펴봅시다. 자, 건강 체력부터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건강 체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20대, 30대까지는 아마 이것을 학교에서 했을 겁니다. 이제 팝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뭐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뭐 팔굽혀펴기나 악력 검사나 이런 거 하는데, 자, 이때 이 팝스가 뭐냐면 이 건강 체력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딱 정확합니다. 이 팝스가 학생 건강 체력 검사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건강 체력이 이 5가지가 됩니다. 이제 40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팝스라기보다는 이제 체력장으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건강 체력은 수명과 관련이 있죠. 당연히 건강적으로 중요하니까 학생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건강 체력의 첫 번째, 근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근력은 말 그대로 근육이 얼마나 많은 힘을 낼 수 있는가를 말하고요. 자, 우리 학생 건강 체력 검사 팝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학창 시절에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악력계로 측정을 합니다. 자, 악력은 쥐는 힘을 말하죠. 쥐는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뭐 우리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근지구력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근지구력이란 뭐냐면 방금 말했던 근육의 힘이 있죠. 이것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얼마나 오래 낼 수 있냐인데, 자, 이러한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죠? 근육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근육이 뭐와 관련이 많다?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건강검진 가보면 그 사전 설문지 조사 이런 거 하죠. 거기에 주당 몇 회 이상 뭐 근력 운동을 하는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뭐 술, 담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근력 운동 꼭 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근육이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 번째 요소는 심폐지구력인데, 심장과 폐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구력 능력을 유지할 수 있냐를 말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어떤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운동장 계속 뛰는 오래 달리기나, 최근에는 운동장을 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체육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셔틀런이라고 하는 왕복 오래 달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연성 나옵니다. 우리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 보통은 뭐로 측정을 하냐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좌전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신체 조성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신체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나 이런 것도 체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신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신체 구성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비율 이런 거 수치로서 BMI라고 하죠. BMI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체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키 대비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팝스에 보면은 이 신체 조성 검사가 들어갑니다. 키와 몸무게를 검사를 하는데, 보통은 체육 선생님들이 안 재고 보건 선생님이 재죠. 그러면 보건 선생님이 이걸 왜 재냐? 학생 건강기록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측정을 하시는 거고, 보통은 이 정보를 서로 상호 입력하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최근에는 키와 몸무게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냐면,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우리 몸의 체지방과 체지방이 아닌 제지방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측정 검사 방법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관련한 회사 명칭으로 더 많이 유명해졌는데, 우리 인바디라고 하는 게 있죠. 인바디라고 하는 것은 생체 전기 저항법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키 몸무게보다는 더 정확하죠. 키와 몸무게에서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은 체지방을 통해서 체지방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체지방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게 근육입니다. 그러면 근육, 우리 앞에서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과 근육을 함께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지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피트니스 클럽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측정하기가 좋죠. 이러한 것들은 신체 조성에 들어가고 신체 조성은 건강 체력에 해당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지우고 이제 운동 체력 볼까요? 자, 이제 운동 체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를 할 때 퍼포먼스와 관련이 있다. 수행과 관련이 있고요. 요것 자체는 전공서나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6개를 예로 들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보자면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협응력, 반응시간, 스피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첩성, 특정한 공간이나 조건 속에서 빠르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민첩성이라고 하고요. 자, 평형성은 말 그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것도 이제 체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순발력 나오는데 운동 발휘 속도나 능력을 말한다. 자,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오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발력은 뭔가 근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건강 체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야, 물론 근력과 관련은 있죠. 순발력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이제 파워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일한 근력을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냐를 순발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과 관련은 있지만 이 순발력 자체는 운동 체력에 해당을 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협응력은 조화로운 신체 분절의 사용이다. 그러니까 협응하려면 하나 가지고는 협응을 할 수가 없죠. 무언가 2개나 3개가 있어야 서로 협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을 협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반응시간 나옵니다. 야, 반응시간도 체력에 해당한다. 자극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하고 출발을 하고 이런 것들 반응 개시 시간을 말하고요. 아주 원론적으로 스피드도 체력으로 볼 수가 있다. 짧은 시간에 동작을 수행하는 것. 자, 그래서 운동 체력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로는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외우면 좋고요. 다 외우기 어려우면 건강 체력 하나만이라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이다. 각각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것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3번째 용어 개념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공서나 출제 기준에는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공부하시기 편하게 넣어놓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운동생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애매한 단어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가고요. 이런 겁니다. 저강도와 고강도는 어떻게 나누는지, 지구성 운동은 뭐고 저항성 운동은 뭔가, 유산소 트레이닝, 무산소 트레이닝, 최대 운동, 최대하 운동 이런 것들이 막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러면 미리 알아보고 가자. 자, 첫 번째, 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위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자극에 의해 몸이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뭔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운동이란 건강이나 체력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요,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 설거지, 청소 이런 것들은 운동일까요?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은 목적이 뭐예요? 건강이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운동은 되겠죠. 뭔가 운동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학문에서 말하는 운동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생리학에서는 수많은 운동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부터 해서 뭐 전력 질주하는 스프린트 훈련, 운동성 휴식을 주는 인터벌 훈련, 플라이오메트리 운동 이런 거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꼭 알고 가야 되는 것 첫 번째,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낮은 강도 그리고 높은 강도로 나눌 수가 있고 저강도, 고강도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뭐 동일한 운동 강도라고 해봅시다. 1km를 뭐 4분 30초 이내로 들어와라 라고 한다면 뭐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지만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과제일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도의 구분은 꽤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박수가 되겠고요. 힘든 운동일수록 심장이 빨리 뛰고 느리게 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산소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호흡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 교환율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근데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또 보면은 방금 말했던 대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물어보자라고 하는 그 운동 지표도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 자각도라고 하는데 영어로 RPE라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얼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로 나 이만큼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을 하죠? 그 운동의 강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유형에 따라서 지구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성 운동은 오래 버티는 운동, 얼마나 누가 오래 버티나를 말하고요. 저항성 운동은 외부의 저항에 버티거나 힘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외부의 저항이 특정한 물체에 의한 무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체가 아니라 아예 내 몸, 내 신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맨몸 운동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저항성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생리학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목적이나 개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지구성 운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무산소 운동은 저항성 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장기간의 유산소 트레이닝 시에 우리 몸의 변화, 적응인 거죠. 이것을 물어보거나 또는 장기간의 지구성 트레이닝을 통해 일어난 우리 몸의 변화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성 운동은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티려면 우리는 유산소 대사를 사용을 하고요. 저항성 운동은 단기간에 큰 힘을 내죠. 그러면 유산소보다는 무산소 대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건 세트입니다. 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에서 최대 운동과 최대하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문제 설명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 별표 주시고 이런 겁니다. 어떠한 조건에서 최대 운동을 할 때의 변화 또는 어떠한 조건에서 최대하 운동을 할 때의 변화,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 보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것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수준까지 운동을 할 수 있지? 가장 높은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뭐지? 라고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운동이 뭐다?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최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최대 운동이란 최대 부하의 운동을 의미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고요. 자, 그때 이러한 강도를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위에서 잠깐 말했던 운동 자각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차가 좀 있는데 이 최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마다 그 강도라고 하는 기준이 동일해야지 측정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대부분 실험실에서 측정을 합니다. 우리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트레드밀, 아니면 자전거, 에르고미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가능을 하죠? 운동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운동의 속도나 저항값, 회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주로 사용을 하는 지표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산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운동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산소를 얼마나 사용을 하는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올라갈수록 산소 섭취량이 증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최대 운동에서는 내가 얼마나 산소를 들이마시고 조직에서 쓰는가, 그것을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하는데, 이것을 측정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강도까지 운동을 할 수가 있나, 내 신체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트레이닝의 지표로 활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누구에게 쓰여질까요? 선수에게 쓰여진다. 선수에게 일단 최대 운동을 측정을 합니다. 너는 이 운동 강도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나 하겠죠. 장기간 동안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강도의 최대 운동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전의 경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대 운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도 이 트레이닝에 효과가 있었다,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같은 운동 강도를 하고 있는데 최대 산소 섭취량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산소를 더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훈련에 효과가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최대 운동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최대 운동의 단점이 방금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자, 그리고 최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사람의 신체를 극한까지 몰아넣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 못하겠죠. 그래서 하는 게 최대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있죠. 그것보다 아랫부분에 있는 강도의 운동은 모두 최대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운동은 아니지만 조금 힘든 운동도 최대하 운동이고요. 아주 낮은 강도의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운동도 최대하 운동이 됩니다. 자, 이러한 최대하 운동은요, 최대 부하가 아닌 대부분의 운동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측정 방법을 활용한다.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여기 뭐예요? 운동 자각도, 뭐 심박수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심박수를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아주 편하죠. 요즘에는 시계만 차고 있어도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알 수 있는데,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1km를 4분 30초 이내에 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꾸준히 이것을 반복했을 때 초반에는 이렇게 뛰고 난 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뛰었는데 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뛰고 나서 심박수가 뭐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심장의 능력이 좋아졌겠다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때 하는 게 최대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최대 운동, 최대하 운동이 나와도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 가지 트레이닝의 원리 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 가지 트레이닝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올 확률은 조금 있고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지켜야 할 원리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은 뭘까요? 훈련이라고 했죠.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체력이 있습니다. 이 체력을 기르고자 이제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훈련을 할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래 나와 있고요. 전공서가 굉장히 많고 전공서마다 나오는 원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그렇고 그 중에서도 좀 주로 잘 나오는 내용 그리고 기출되었던 내용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함께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일상생활의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으로 해야지 당연히 운동에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고. 자, 특이성의 원리.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을 한, 운동을 한 신체에 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팔 운동을 하는데 다리가 막 커질까요? 아니겠죠. 팔 운동을 하면 팔의 그 효과가 주로 나타날 거고, 물론 전체적인 운동의 효과는 일어나겠지만 그 신체에 한정돼서 나타난다. 자, 플러스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지구성 운동을 하면은 유산소적인 능력이 증가하고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저항성 운동을 주로 하면은 무산소 능력이 또 좋아집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특이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구성 운동을 했으니까 이런 능력이 좋아지는 거고요. 자, 그때 물론 일단 운동을 하면은 두 가지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주로 이쪽에 한정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반대로 크로스돼서 일어나지는 않는다. 자, 세 번째, 반복성의 원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장기간 계속 해야 되고. 자, 다양성의 원리. 자, 방법을 다양화해서 지루함도 예방을 하고요.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 이런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음, 전면성의 원리. 특정한 능력보다는 여러 측면으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운동 안 하고 웨이트만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달리기만 막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뭐 순발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게 있죠. 크로스핏이 추구하는 게 좀 이런 겁니다. 다양한 신체 능력을 서로 이제 크로스해서 동시적으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전면성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점진성의 원리.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신체 능력도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신체 능력이 올라가는데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반복한다? 그러면 운동에 효과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의 수준, 강도를 올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운동의 질과 양을 늘려가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론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생리학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질적 요소에는 운동 형태와 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떠한 형태의 운동인가 우리 앞에서 봤던 뭐 지구성 운동, 저항성 운동 이런 것들인데 이 질적 요소에서 중요한 것, 점진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강도를 올려나가야 된다는 게 점진성의 원리고요. 양적인 요소에는 시간, 빈도, 기간 등이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오래, 몇 시간 동안 할 건가? 빈도는 주 몇 회 할 것인가?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할 것인가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양적 요소에 해당을 하고 이런 것들도 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수준에 맞춰서 점진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분 방식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서마다 다른데 기타 트레이닝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제와 역작용. 말 그대로 너무 과하지 않게. 왜냐면 너무 과하면 역작용,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한 트레이닝은 역작용을 야기시키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말이 되겠고요. 구조 휴식과 초과 회복, 트레이닝 후에 휴식을 해야 하며 초과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계속 운동만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줘야 내가 이전의 상태보다 더 많이 회복을 하면서 뭐 근비대도 일어나고 근력도 강화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조 휴식과 초과 회복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학 체감의 원리인데 점진성의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체력 수준이 올라가면은 체감이 이제 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강도, 더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1단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쭉 보고 가시고요. 26년도에서 좀 중요한 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피드백이 작동하는 기전, 우리 수용기, 조절 중추, 효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2단원 에너지 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에너지 대사와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관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가면서 한번 복습해보고요. 그 와중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는 ATP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 및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다? 이 ATP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해서 얻는다. 이 ATP는요, 하나의 아데노신과 3개의 인산기가 고에너지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거죠. ATP가 아주 고에너지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효소를 사용해서 딱 떼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해요? ATP와 그리고 PI 하나가 남고 요 결합해 있던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효소도 알아야 된다. 이 ATP를 분해하는 효소는 ATP아제 체크해 주시고요. ADP와 PI로 분리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인간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다 보면 부족해지죠. 그때 추가적인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쓰냐? 이 ATP를 다시 붙이기 위해 분리된 ADP와 PI를 합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원질 과정, 두 번째 무산소성 해당 과정, 세 번째 유산소 과정. 자,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원질 과정. 생리학에서는 ATP PC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ATP를 분해하는 시스템과 PCR을 분해하는 시스템이 서로 연관돼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쪽에 P라고 하는 것, 인산기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인원질 과정 또는 공액 반응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분해하는 거다?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PCR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효소를 통해서 딱 자르겠죠. 그러면 PI와 오른쪽에 있는 CR, 이게 크레아틴입니다. 우리 운동하시다 보면은 크레아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말하는 크레아틴이 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둘을 결합하고 있던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바로 몸에서 쓰는 게 아니라 ATP를 합성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체크하시고. 자, 이 과정 자체는 아주 간단하죠. 가장 빠르게 ATP 공급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무엇이다? 여기 나와 있는 PCR, 이게 근육 내에 소량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5초에서 10초 안에 고갈될 정도로 그 저장량이 아주 작다. 자, 과정 간단히 볼까요? 자, PCR, 포스포크레아틴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 CP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자, 자를 때 효소 필요하고요. 여기서의 효소는 CK, 크레아틴 키나제다. 요거 체크. 자, 이것을 통해서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되고요. 그때 얘네를 결합하고 있던 에너지가 ATP 합성에 사용이 되고 하나의 ATP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ATP와 PI가 이렇게 널려 있죠. 그러면 방금 분해했던 에너지를 가져와서 야, 너네 다시 합쳐봐 라고 하면서 이게 뭐가 된다? ATP가 되고 하나의 AT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ATP를 생성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렵진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산소성 해당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무산소성,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과정, 무엇을 분해한다? 당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자, 당은 앞에서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탄수화물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뭐 포도에 있는 포도당, 과일에 있는 과당, 우유에 있는 유당, 뭐 젖당이라고 부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포도당. 자, 이 포도당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 내에 있고요. 혈액 내, 그 다음에 조직에도 있는데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혈당. 그리고 조직에 있는 것을 글리코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당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저기 가까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져다 쓸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뭐다? 산소가 없을 때는 완전하게 분해하지 못하고 젖산이라고 하는 게 남더라. 자,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에 있는 포도당을 바로 사용을 하고요. 비교적 빠른 과정에 속한다. 혈액 내 포도당은 혈당, 글루코스, 근육 내 포도당은 글리코겐인데, 자, 마지막에 부산 물질로 젖산이 생성이 되더라. 뭐가 없을 때? 산소가 없을 때, 부족할 때. 자, 그리고 수소이온이 다량으로 생성돼서 근피로를 유발하더라. 체크. 자, 옛날에는 젖산이 근피로를 유발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에 와서 연구를 했을 땐 수소이온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전체적인 과정은 근육세포의 원형질, 세포질에서만 일어나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아래 내려가서 이 과정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지우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포를 이렇게 쭉 그려볼까요? 쭉 그려보고 지금 세포 안입니다. 자, 세포 안에는 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세포의 전체적인 부분, 세포질도 있고 세포막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미토콘드리아만 한번 그려볼게요. 미토콘드리아. 자, 전체적인 내용은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자, 우리 무엇을 지금 분해하고 있죠? 하나의 포도당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포도당. 자, 영어로 글리코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무산소성 해당 과정의 특이한 점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단계와 생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자, 설명 보면 포도당의 1ATP를 사용을 하여 인산을 결합시킨다 나옵니다. 자, 아래 그림에 포도당에다가 PI, 인산기를 하나 결합을 시킨대요. 우리 이렇게 분자, 물질을 결합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때 ATP 하나가 소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른 1ATP를 소모해서 구조를 재배열하고 두 개의 중간산물로 분해된다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인산기가 하나 붙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과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과당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것을 분해하기 좋게 분자 구조를 좀 재배열을 하는데 그때 또 1ATP가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총 2ATP가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인산기가 6개 있는 6인산 과당이 됩니다.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생성 단계다. 자, 그러면 이것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할 때 우리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효소가 필요하다.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위에 나와 있는 PFK입니다. 이거 체크. 자, PFK를 썼더니 어떻게 되더라? 두 개로 나눠지는데 방금 앞에서 6인산 과당이라고 했죠. 인산이 6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으로 나누면 인산이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그래서 3인산이 되고요. 3인산이 되고요. 실제 명칭은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설명 보면 분해된 중간산물 G3P라고 하는데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우니까 우리 3인산이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쭉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피루부산. 아래도 피루부산이겠죠? 피루부산. 이렇게 되고 자, 우리말로는 초성포도산이라고 부릅니다. 초성포도산.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2ATP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 2ATP, 여기 아래도 2ATP. 그래서 지금 생성 단계에서 마이너스 2ATP를 썼고요. 다시 생성 단계가 아니라 투자 단계죠. 투자 단계에서 마이너스 2ATP, 생성 단계에서 2ATP, 2ATP 총 4ATP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얻은 ATP는 총 몇 개다? 2개가 된다. 그래서 위쪽에 2ATP를 생성한다라고 나왔고요. 요게 문제로 한번 나왔죠. 자, 분해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방출이 되냐? 그러면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각각 2ATP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가 중요하냐? 이 수소이온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소이온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포 안에는 NAD라고 하는 조효소가 있습니다. 이 조효소가 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형태가 NADH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가 많을 때 얘가 어디로 가냐면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무엇을 떨궈요? 수소이온을 떨구고 다시 돌아옵니다. 뭐 하러? 또 나오는 수소이온을 가지러 이렇게 오는데, 산소가 부족하고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떨구지 않고 그냥 세포 내에다가 이 수소이온을 떨구게 되거든요. 그때 이 피로부산과 이 수소이온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젖산염이라고 부릅니다. 젖산염. 그래서 젖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위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 산물로 2개의 피루부산이 생성이 됐고, 2가지 경우입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NADH로부터 2개의 수소이온을 넘겨받아서 각각의 피루부산이 무엇으로 바뀐대요? 젖산으로 바뀌고, 산소가 충분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요. 피루부산도 남아있죠.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의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가서 분해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산소 과정입니다. 무산소 과정이고, 산소가 많을 때 피루부산과 이런 수소이온들이 미토콘드리아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유산소 대사인데, 자, 잘 보면 하나의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유산소 대사로 분해가 될 때 무산소 과정을 포함시키죠. 다시 설명을 하면은, 처음부터 돌아가 봅시다. 포도당이 하나가 쭉 분해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모두 완전히 분해가 되려면 미토콘드리아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유산소 대사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이 무산소 대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이 문제가 23년도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전공서에 아예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전공서에 각각의 단원 뒷부분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일단 유산소 대사도 뒤에서 봐야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하나의 포도당이 있고요. 이 포도당이 뭐 어찌저찌 됐든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로 되죠? 마지막에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의 포도당 분해에 따른 유산소성 ATP 생성이래요. 그때 대사적 과정을 보면 해당 작용이 나오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성이 된다? 이 ATP가 생성이 된다. 자, 이 피루부산으로 변하는 과정까지 2개의 ATP를 소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4개의 ATP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2개의 ATP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ATP 누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2개가 쌓였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얻은 게 뭐예요? 우리 아까 말했던 수소이온을 붙잡고 있던 조효소 NAD, 이게 몇 개입니까? 2개죠. 얘네가 일단은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림에 한번 그려보면, 야, NADH, 요게 2개씩 나온 거죠. 하나씩 NADH. 자, 요 2개가 어디로 간다라고 했죠? 미토콘드리아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얘네가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텐데, 그래서 총 얻는 ATP가 뭐냐면 총 2.5 ATP를 얻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2.5 ATP를 얻어서 2개를 합치면 몇 개가 되죠? 5 ATP가 되죠. 자, ATP 누계를 보면은 지금 2에서 7로 플러스 5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산소가 많을 때 피로부산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물질이 뭐로 바뀌냐면 아세틸 조효소 A라고 하는 것, 아세틸코 A라고 하는데 요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또 뭐를 방출을 하냐면 수소이온을 방출을 하는데, 이게 각각 나오겠죠? 각각 나오면서 또 2개의 수소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네도 뭐로 간다? 이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또 몇 개의 ATP를 생성을 할까요? 또 이제 5개씩 추가가 되면서 총 12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 이 아세틸 조효소 A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크랩스 회로 또는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안을 마구마구 돌아요. 마구마구 돌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성을 하는데, ATP도 생성을 하고 뭐 3개의 수소이온을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또 조효소가 붙어요. 2개의 수소이온에는 NAD라고 하는 아까 봤던 친구, 얘네들이 붙고요. 하나
하나의 수소에는 FAD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얘도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붙게 되고요. 자, 얘네도 나중에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데 NAD 같은 경우는 2.5 ATP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FAD는 1.5 ATP를 만듭니다. 자, 요거까지 뭐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각각의 아세틸 CoA가 ATP를 하나씩 만들었죠. 그래서 2ATP가 된 거고, 자, 여기 위에 12에다가 2를 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가 된 거고, 방금 크랩스 회로에서 돌면서 나왔던 수소이온, 자, 이게 2.5고요. 아래가 1.5입니다. 그러면 총 얻는 ATP가 플러스 15가 되고요. 6 곱하기 2.5는 15니까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3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29가 되고 아래로 가서 32가 되면서 하나의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분해가 되면은 총 얻는 ATP가 32 ATP가 됩니다. 자, 요게 한번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때 기억은 크랩스 회로가 되겠고 니은은 32 ATP가 됩니다. 자, 이때까지 운동생리학에서 대사 파트는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딱 요때 이 문제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풀기에는 좀 어려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뒤에서 유산소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중요한 부분 체크해보면 자, 무산소성 해당 과정은 세포 내에 있는 포도당을 쓰고요. 비교적 빠릅니다. 혈액 내 포도당은 혈당, 글루코스라고 하고요. 근육 내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산소가 충분할 때는 유산소로 넘어가지만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피로부산은 젖산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다량의 수소이온이 남게 되면서 금피로가 유발이 되더라. 이러한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까지 아직 안 들어가는 거죠. 근육세포의 원형질, 세포질에서만 일어나더라. 자, 과정에서 중요한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투자 단계가 있고 생성 단계가 있다더라.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조절 효소인 것 같습니다. PFK, 포스포프락토키나제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가능하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에 있는 포도당은 이제 세포 내로 들어오게 할 때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 막수송 비용이 좀 들어서 그때 1ATP가 소모가 되면서 우리 방금 문제 풀면서 총 32ATP를 얻는다라고 했죠. 요거는 혈당 기준입니다. 혈당 기준으로 32ATP고요.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을 기준으로는 33ATP를 얻게 됩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두 개로 나눠서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서 각각 2ATP, 하나의 수소이온, 그리고 물을 방출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두 개씩 방출이 되는 거죠.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수소이온을 누가 데리고 있는다? NAD라고 하는 조효소, 얘가 데리고 있는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간다? 아래 나와 있는데 산소가 충분할 경우에는 피루부산은 크랩스 사이클로, NADH는 전자 전달계로 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어디에 있냐면 미토콘드리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유산소 과정을 볼 건데 일단 전체적인 설명은 탄수화물 대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유산소 과정에는 지방도 쓸 수 있고요. 단백질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탄수화물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산소가 충분할 경우에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크랩스 회로와 전자 전달계를 통해 다량의 ATP를 생성을 하더라. 자,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근데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일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으시는 분이면 찾아봐도 괜찮아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찾아보셔도 되는데 7일 완성의 기준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런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를 외부에서 내부로 그리고 내부에서 조직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누가 하냐? 혈액에서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산소 분자를 붙잡아서 온몸을 돌아다니고요. 자, 조직 안에서, 세포 안에서는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둘 다 글로빈으로 되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 산소를 혈액에서 받아들여서 조직에서 쓰게 한다. 자, 이것도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영양소에서 결국 뭐를 뽑아내냐면 피루부산을 뽑아냅니다. 꼭 탄수화물이라고 피루부산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방하고 단백질에서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면서 아까 살짝 설명드렸던 아세틸 조효소 A, 영어로 아세틸 코A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고요. 얘가 분해가 되면서 다량의 ATP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세틸 조효소 A는 크랩스 회로를 순환한대요. 그냥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CO2도 나오고 수소이온도 나오고요. 특히 이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막 방출을 하면서 고에너지,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과정을 산화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자, 전자전달계에서는 수소이온이 전자를 방출하면서 다량의 ATP를 생성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자, 크랩스 회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고 어떤 것을 방출하는가를 위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랩스 회로에서는 피루부산이 뭐로 바뀐대요? 아세틸 조효소 A로 바뀐대요. 이렇게 체크하고 이 과정 속에서 무엇? CO2를 방출을 하더라. 자,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까지 알면 좋지만 그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일 자세하게 나오면 한 문제 틀려도 된다. 자, ATP와 CO2를 생성을 하고요. 다량의 전자와 수소이온을 방출하는데 이것을 누가 데리고 간다? NAD와 FAD라고 하는 조효소들이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래 전자전달계로 갑니다. 자, 전자전달계.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무산소성 해당 과정 있죠. 거기와 방금 크랩스 회로에서 생성된 전자 및 수소이온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물을 생성을 하더라. 그리고 전자전달계 내부에서는 전자와 수소이온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과정을 통해서 다량의 ATP를 생성을 하더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탄수화물은 한 개의 포도당 기준으로 32 ATP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공서마다는 좀 다릅니다. 전공서마다는 다른데 일단은 현재의 교육과정, 이 나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우리 생물이죠. 생물에서는 32 ATP를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은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지방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 탄수화물에도 뭐 포도당, 과당, 젖당 이런 게 있던 것처럼 지방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성지방, 우리 잘 알고 있는 지방, 콜레스테롤, 뭐 인지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소 대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중성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해야 되겠죠. 중성 지방을 유산소 대사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지방을 일단은 얘도 분해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때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분해를 하고요. 분해하고 나오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과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 자, 분해된 지방산이라고 해서 유리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유산소 대사로 쓰는 거는 이 둘 중에 이겁니다. 지방산을 사용을 하더라. 자, 이 지방산을 사용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타산화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뭐로 바뀐대요? 우리 자주 봤던 아세틸 조효소가 생성이 된대요. 그럼 이게 또 결국 크랩스 회로로 가서 돌고 거기서 ATP도 만들고 다량의 수소이온이 나오고 이게 또 전자전달계로 가고 그 과정은 동일한 거죠. 그 전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글리세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요. 포도당으로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 자, 그때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앞에서 젖산이 있었죠. 젖산. 정확히는 젖산염인데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분해가 될까라고 한다면 얘도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포도당으로 다시 변하는데 이렇게 당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당 신생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젖산염도 마찬가지, 글리세롤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데 이렇게 간으로 가서 포도당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해당 과정을 전체적으로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얻을까요? 더 소모를 할까요? 당연히 에너지를 소모를 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은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언제 쓰냐? 운동이 끝나고 휴식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더라. 자, 이때 이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방산이 있습니다. 뭐 파인미트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ATP가 다양하게 생성이 된대요. 근데 딱 보면은 굉장히 많죠. 지방이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는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요. 에너지 생성량이 뛰어나. 근데 그만큼 대사 과정에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 특히 이 지방산 같은 경우는 무산소로 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꼭 산소가 필요하더라. 자, 아래 나옵니다. 글리세롤은 대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요. 간으로 보내져서 당신생 과정을 거친다. 자, 아래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도 쓰이긴 합니다. 언제? 운동이 아주 장시간 지속될 때. 야, 이렇게 장시간 지속되면 뭐 탄수화물도 다 쓰고요. 뭐 지방도 다 써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단백질을 쓰게 되더라. 뭐 2시간 이상의 뭐 고강도 운동이나 우리 그런 거 있죠. 울트라 마라톤 이런 것들 하면은 그때 이런 단백질을 주로 쓰는데 보통은 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때 이 단백질을 사용을 하는 기전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아미노산이 되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베타산화를 한다라고 했죠. 아미노산은 탈아미노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크렙스 회로의 중간 산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분해가 되면서 또 ATP를 생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단백질은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일부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케톤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요것 자체는 산성과 염기성 중에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혈액이 산성화되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것을 케톤산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좀 불리할 수가 있다. 자, 이 케톤체 같은 경우는 지방 대사를 통해서도 생성이 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쓰지는 않고 보통은 인체의 다른 기능에 주로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상황에서의 에너지 시스템 사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위에서 많은 내용을 살펴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사실 운동 생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단원과 오른쪽의 세 번째 단원입니다. 운동 상황에서 에너지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러한 변화들, 반응과 적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에너지 연속체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뭐 무산소 대사, 유산소 대사 이렇게 딱딱 나눠서 배웠지만 실제 우리가 특정한 운동 동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가지의 에너지 시스템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정한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그 운동의 특징에 따라서 에너지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골고루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에너지 연속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설명 보면 에너지 시스템은 어느 하나의 대사 과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체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운동 수행이 일어난다.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서로 함께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강도가 조금 높으면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 좀 더 많이 관여할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을 하기는 한다. 이런 건데 바로 밑에 내용 나옵니다. 자, 운동 강도가 높아요. 에너지가 단기간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빨리 꺼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꺼낼 수 있는 거 ATP, PCR 시스템, 인원질 과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고 10초 이내에 고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쓸 수 있는 거 근육 내에 있는 거 바로 쓸 수 있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유산소 과정에서 탄수화물, 지방 이 순서대로 쓸 거다. 자, 운동 지속 시간이 길어진대요. 그러면 에너지를 오래오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인원질 과정은 당연히 빨리 고갈이 되니까 덜 사용할 거고 무산소성 해당 과정도 부산물이 많아지면서 사용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지방부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딱 순서가 반대로 되죠.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골고루 작용한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특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해보면 그 운동을 할 때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가장 많이 쓰는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위에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얼추 유추는 되실 겁니다. 자, 강도가 높고 단시간에 딱 끝나는 것들은 주로 인원질에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 마라톤과 같이 이런 것들은 유산소에 많이 의존을 할 겁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30초 이내에 끝나는 동작들, 투포환 던지기, 100m 달리기, 높이뛰기 이런 것들은 인원질 과정.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젖산 과정. 이제 탄수화물의 무산소 대사한 거고요. 점점 이제 유산소 쪽으로 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운동 종목이 나옵니다. 1500m 수영이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에너지 시스템을 쓰겠다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고강도 운동 시의 대사 특징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대사적인 특징을 말하는데요. 자, 일단 강도가 높은 운동은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위에서 봤을 때 인원질과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다른 운동보다 이 해당 과정의 참여도가 높아지겠죠. 그게 첫 번째 나옵니다. 해당 과정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자, 이 말인 즉슨 근육 내 탄수화물의 활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빨리 얻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대사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고, 또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바로 쓰려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젖산의 역치가 발생하더라. 자, 젖산 역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혈중에 젖산의 농도가 있을 겁니다. 젖산 농도가 평상시에는 이 정도 유지가 되고요. 운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특정한 구간, 특정한 강도부터는 이 유지되던 기울기, 가파름이 유지가 되지 않고 갑자기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젖산이 갑자기 많이 생성되는 젖산 역치 구간인데, 자, 이 구간은 왜 생겨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 내 산소량이 감소된다. 그러면은 같은 탄수화물을 사용을 할 때 유산소 대사보다 무산소 대사로 많이 쓰겠죠. 그러면서 젖산이 많이 생성될 수도 있고요. 근육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지만 우리 개관에서 지근이랑 속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근과 속근 중에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속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근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무산소적인 운동에는 유리하지만 유산소에는 불리해요. 이렇게 산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속근 섬유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무산소 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젖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의존하고, 이 코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당신생 과정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은 젖산 역치가 발생하더라. 물론 예전에는 젖산을 피로물질로 보면서 이 젖산 역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 이때부터 우리 몸이 지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젖산을 피로물질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젖산이 이렇게 생성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무산소 대사를 더 많이 쓰고 있구나, 또는 우리 몸이 유산소 대사로 에너지를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강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세 번째, 트레이닝 후의 에너지 시스템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사 파트에서는 이쪽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대사 파트 공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나오는 것은 주요 지표입니다. 주요 지표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앞에 개관에서 우리가 특정한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했을 때 이 훈련이 의미가 있었는가, 내 몸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지표들이 되겠고요. 사실 각각의 내용들은 뭐 뒤에 나오는 순환계나 호흡계 이런 데서 봐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는 우리 실제로는 우리 에너지 대사,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져와 봤고요.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간단히 볼 건데, 첫 번째, 최대 산소 섭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주시고요.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설명. 운동하는 동안 산소를 수송하고 이용하는 최대 능력을 말한다. 자, 이게 왜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다시 쉽게 얘기해 보면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에너지 대사 파트를 공부를 했으니까 산소를 사용한 유산소 대사를 쓸 때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죠. 그 말인 즉슨 산소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면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낮은 사람보다 운동 능력이 좋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는가? 자, 그때 그 힌트는 첫 번째에 있습니다. 산소를 수송하고 이용한다. 자, 우리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몸으로 많이 보내요. 그러면 혈액에는 무엇이 많이 들어있죠? 산소가 많이 들어있죠. 자, 심장에서 일단 산소를 많이 보내면 몸에서 쓸 수 있는 산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게 됩니다. 자, 이게 공급 요인 또는 방금 봤던 수송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얼마나 많이 뛰고요. 그리고 한 번에 뛸 때 얼마나 많이 혈액을 내뿜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것이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심박출량. 자, 그게 계산 공식에 나옵니다. 자, 한 번 뛸 때 얼마나 보내고 심장은 얼마나 자주 뛰는가, 요게 심박출량이 되겠고요. 자, 이게 수송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낸다고 끝이 아니겠죠. 몸이 얼마나 이것을 많이 뽑아서 쓰냐인데,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것은 조직의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산소를 쓸 수 있는 마이오글로빈이 많으면, 또는 모세혈관이 촘촘하면 그만큼 산소를 많이 뽑아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산소 이용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냐? 아주 단순합니다. 자, 보낸 피와 몸을 지난 뒤에 돌아오는 피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 동맥과 정맥이라고 하는데, 자, 갈 때 산소 분압을 체크하고요, 돌아올 때 산소 분압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어디서 썼다? 몸에서 썼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몸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산소 이용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최대 동정맥 산소차. 자, 산소차가 크면요, 그만큼 산소를 많이 쓴 거고, 산소를 많이 썼으면 에너지를 많이 얻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훈련 전과 후에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많이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속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트레이닝을 하면 일단 심장의 능력이 좋아집니다. 심장의 크기가 증가하고요, 심장의 수축력 또한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속 능력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 조직 수준에서 모세혈관도 촘촘해지고 마이오글로빈도 많아지고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많아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유산소 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퍼포먼스, 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자, 증가 요인, 심박 출량 증가에 따른 활동근 혈류량 증가, 골격근의 산소 추출량 사용량 증가, 이런 것들이 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자,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게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최대 운동과 최대 하하 운동 중에 최대 운동 구간이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우리 산소 섭취량 있죠. 산소 섭취량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올라간다. 근데 운동 강도가 올라가도 더 이상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이미 한계에 와 있는 거죠. 여기가 최대 운동을 하는 구간이고, 여기에 산소 섭취량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VO2 max, 산소 섭취량의 최대 구간, 최대 산소 섭취량이 됩니다. 자,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쭉 내려와야 되지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된다? 천천히 유지가 된다. 자, 그럼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왜 생기냐라고 한다면, 운동 중에 증가한 다양한 요인들을 원래대로 낮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또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은 끝났지만 산소는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젖산 역치고요. 젖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점,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구간이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호흡 교환율 나옵니다. 이거는 호흡기에서 한번 더 보긴 할 텐데, 설명 보면 동일한 시간 동안 산소 섭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생산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몸에서 지방을 사용을 할 때랑 탄수화물을 사용을 할 때랑 둘 다 일단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한데, 동일한 산소를 가지고 대사를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그 대사 과정의 산물로서 CO2가 나오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산소를 쓰면은 0.7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산소를 쓰면은 똑같이 하나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왜? 이 호흡 교환율만 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 강도를 나는 어느 정도로 느끼고 몸에서 운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요건 한번 치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면, 먼저 지방하고요, 탄수화물을 한번 분자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방 중에 아까 얘기했던 팔미트산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탄소 16개, 수소 32개, 산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탄소는 6개, 수소는 12개, 산소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산소 대사를 하면은 이것이 모두 완전히 뭐로 분해가 되냐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물로 분해가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16개의
이산화탄소와 16개의 물로 분해가 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때 이것을 완전히 분해를 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 써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23개의 산소 분자가 필요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6개의 산소 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호흡 교환율은 어디서 차관을 하냐면 몇 개의 산소 분자를 썼을 때 몇 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비율로 따졌을 때 지방은 0.7, 탄수화물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0.7에 가까울수록 저강도 운동, 1에 가까울수록 고강도 운동이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호흡 교환율을 비교했더니 A는 0.7이 나오고 B는 1.0이 나온다. 동일한 운동 강도인데 A 같은 경우는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A가 체력 수준이 더 좋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되게 쉽게 측정도 가능하고 또 그만큼 의미도 있고. 자, 이때 문제로 내기 좋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유산소 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산소가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계산을 했을 때 약 0.8 정도 나옵니다. 0.8 정도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문제로 오답 내기 좋은 게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운동을 하고 있고 호흡 교환율이 0.8이 나온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백질을 주 연료로 하는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가장 마지막에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측정을 했는데 0.8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해석을 할 때 지방과 탄수화물 그 사이 어디쯤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강도와 고강도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강도라고 보는 게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오답 내기가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아주 높은 고강도의 운동의 경우에는 이 호흡 교환율이 1.0을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직 수준에서는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 이상 만들어내기는 어려운데 우리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아주 높은 운동 강도의 경우에는 혈중이나 조직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꼭 조효소나 산소를 통해서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에는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탄산염. 분자 구조로는 HCO3로 표현을 하는데, 자, 얘가 나와서 이 수소이온을 좀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H와 H가 두 개죠. H2고 그다음 뭐가 남아요? CO3가 남죠. 그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CO3에서 O 하나만 가져와서 여기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CO2. 그러면 뭐로 변하죠? 이 중탄산염을 통해서 H2O, 물과 CO2, 이산화탄소로 또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NAD나 산소 없이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네? 근데 지금 뭐가 발생하죠? 바로 아래에 있는 CO2가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언제? 진짜 높은 고강도일 때. 그래서 호흡 교환율이 1.1, 1.2 이렇게도 나간다면 지금 그 상황은 엄청나게 고강도 운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호흡 교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호흡 교환율이 0.8이 나온다면 단백질 대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주 높은 고강도로 유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다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4번 호흡 교환율은 1.0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오답 체크를 하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1.0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호흡 교환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호흡 교환율, 위쪽에 최대 산소 섭취량 굉장히 중요하니까 각각의 단원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운동 능력 향상 요인인데 쉽게 얘기해 보면 적응을 말합니다. 자,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해서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되더라. 자, 유산소 트레이닝은 다른 말로 지구성이라고 했고요. 지구성 트레이닝을 하려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져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모세혈관의 밀도와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증가한다. 혈액이 그만큼 많이 가고요. 유산소 대사를 할 수 있는 공장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젖산을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 좋아지고 산화적 인산화 능력 향상에 따른 퍼포먼스가 증가하더라. 자, 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동정맥 산소차, 심박 출량 등이 증가한다. 자, 심박 출량과 동정맥 산소차의 곱이 뭐예요?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VO2 맥스고요. 아까 위에서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구분해서 보면 좋다라고 했죠. 공급 요인, 심장의 요인과 수요 요인, 조직의 요인인데 우리
첫 번째 나왔던 모세혈관의 밀도와 미토콘드리아의 수 증가는 수요 요인에 가깝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바로 밑에 나옵니다. 심장의 혈류 증가, 공급 요인이고요. 조직의 산소 추출 능력 향상, 수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근육의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더라. 자, 근육에는 지근과 속근이 있다라고 했고요. 조금씩 모양이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산소 트레이닝을 하면은 지근 쪽으로 간다. 자, 속근도 완전히 속근에서 지근 쪽으로. 그래서 속근섬유의 지근섬유화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근육 파트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산소 트레이닝을 하면은 어떻게 대사적으로 바뀔까? 자, 근세포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뭐가 담겨져 있나요? 크레아틴도 많아질 수가 있고, 그 안에 글리코겐이나 이런 것도 많아질 수가 있고, 글리코겐이 많아지면 또 무산소 대사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세포질 내의 PCR 수의 증가, 초기 운동 및 고강도 운동 시에 ATP, PCR 활용의 능력이 증가하더라. 자, 에너지 시스템 관련 효소 활성도 및 저장량이 증가하더라. 인원질 과정의 크레아틴 키나제, 해당 과정의 포스포프락토키나제 이런 것들도 많아지면 그만큼 반응이 빨리 일어나면서 운동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좋은 영향을 준다. 자, 근육의 크기와 형태의 변화, 수축 속도 증가. 이제는 뭐죠? 지근에서 속근 쪽으로 갈 겁니다. 속근 섬유의 발달. 위에서 봤던 내용과 반대로 가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에너지 소비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에너지 소비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소비량, 산소 섭취량, 운동량 이런 건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위쪽에서는 이제 세포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성을 했냐, ATP를 가지고 봤다면 지금부터는 어떠한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신체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썼는가 이것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ATP를 가지고는 계산을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과정을 산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화를 하게 되면은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했는가, 많이 썼는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직접 그 열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열량 측정 방법이라고 해서 동물의 신진대사를 열 발생 측정 과정을 통해 측정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 보면 밀폐된 방에서 아예 이런 측정을 하는 실험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모두 측정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정확하겠죠. 하지만 무엇이 많이 든다? 항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열량을 측정을 합니다.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쓰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래 나와 있는 산소 섭취량을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중표 식수를 통해서도 계산을 합니다. 이중표 식수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중표 식수 같은 경우는 물을 가지고서 측정을 합니다. 표식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물에다가 표식을 한 건데 그 표식은 동위원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내가 물에다가 표식을 하고요.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소변을 측정을 하면 이때 또 수분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비교해서 CO2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도 열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아래 나오는 산소 섭취량은 이제 산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게 간접 열량 측정이다. 자, 설명 보면 소비된 산소 또는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신체에서 발생한 열과의 상관관계인데 방금 말했던 이런 거고, 실제 운동 생리학에서는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계산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건 한번 지우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정시 산소 섭취량, MET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안정시, 평상시에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양을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1분당 자기 몸무게 1kg 기준으로 3.5ml의 산소를 섭취한다라고 해요. 소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기준인 거고 이것을 1MET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3.5ml에다가 자기 몸무게 예를 들면 80이라고 해봅시다. 80kg을 곱하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80ml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평상시 1분당 소모하는 산소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산소를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분당 소모하는 산소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운동이 힘들면 힘들 만큼 더 크게 증가를 하겠죠. 이것을 일종의 단위로서 쓸 수가 있다. 그게 두 번째 나오는데 운동 시의 에너지 소비량은 평상시보다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정 시의 산소 섭취량과의 곱으로써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보면
1MET라고 하는 것은 안정시라고 했죠. 그러면 10MET라고 하는 것은 안정시보다 10배 더 산소를 많이 쓰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서 쓰여진 거죠? 지금 지표로서 쓸 수가 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볼 건데 이 MET로 강도를 표현을 할 때 보통 3에서 6을 기준으로 두고요. 6보다 높아지면은 고강도, 그 사이는 중강도, 3보다 낮으면 저강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10MET면 뭘까요? 진짜 힘든 운동이겠죠? 거의 스프린트에 가까운 운동일 텐데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산소를 섭취하는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제가 방금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10MET 운동에서 요구하는 산소 섭취량을 계산해 보자. 자, 강도 10 곱하고요. 자, 80kg 곱합니다. 그 다음에 10분 동안 한다라고 해봅시다. 35에다가 80을 곱하고 kg 없어지고요. 10분도 이렇게 없어지면 내가 섭취한 산소만 남겠죠. 28,000ml의 산소를 내가 섭취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28,000 같은 경우는 리터로 표시를 하면은 28리터가 되고요. 우리가 보통 1리터의 산소로 5kcal의 열량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5kcal를 곱하면 1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140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했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어플을 통해서 워치나 어플을 통해서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계산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운동한 시간, 자기 몸무게를 곱하고 뭐 거기에 특정한 계산 공식이 있겠죠. 자이로 센서에다가 입력을 해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얼만큼 소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산소 섭취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한번 지우고요. 자, 산소 섭취량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봤던 이중 표식수, 측정 열량 측정 모두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를 측정을 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말고도 뭐 심박수를 활용한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 걷기, 달리기 이런 것들은 거의 공식화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통 최대 운동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운동 강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운동 강도, 이 부하량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우리 러닝머신이라고 알고 있는 트레드밀 있고요. 트레드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자전거 형식에 되어 있는 에르고미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많은 연구가 돼서 공식화돼서 쓰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트레드밀에 이 계산 공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러닝머신만 뛰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했고 이런 게 다 뜨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예전에 여기 나와 있는 트레드밀에서 그 부하량, 운동량을 측정하는 계산 공식이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지엽적인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경사도가 있는 트레드밀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게 나왔거든요. 자, 경사도가 없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냥 걷기 달리기 공식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걷기 달리기 공식을 쓸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체중에다가 달린 거리, 킬로미터를 곱하면 그게 소비량으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있으면 조금 고민이 되죠. 왜? 경상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그만큼 더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계산 방법이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경사도가 있는 트레드밀의 계산 방법에서는 우리 방금 수평에서 걷기 달리기를 할 때는 나의 체중에다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다라고 했죠. 경사도가 있는 트레드밀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있는 트레드밀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수평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뛰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뛰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확장을 해봅시다. 쭉 확장을 해보면 마지막에 가서 운동이 끝난 지점이 있죠. 여기 지점과 운동을 시작한 지점, 이 가장 아래 지점, 여기를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위쪽으로 뛰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뭐 이것을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결론, 수직 이동 거리는 이동한 총 거리에 경사도를 곱한다. 경사도가 8%면 0.08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로 체중 50kg의 사람이 트레드밀 속도 12km/h로 운동시간 10분 동안 트레드밀 경사 5%로 뛰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체중은 나와 있죠. 체중 50kg 힘과 수직 이동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수평 이동 거리는 시간당 12km를 뛴대요. 그러면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으로 나누면 10분당 뛴거리가 되겠죠? 6으로 나누면 2km 10분당이 될 겁니다. 10분당 2km니까 1시간당 12km 맞죠? 그러면 또 10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200m가 되겠죠? 200m를 분당 뛰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분 뛰었대요? 10분 동안 뛰었죠. 그러면 2km인 겁니다. 2km를 내가 수평으로 뛴 게 2km고요.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라? 경사도를 100분위로 그대로 곱해라. 그러면 0.05를 곱하니까 5, 20으로 해서 올라간 거리가 몇이다? 100이다. 정확히는 100m인 거죠. 100m. 그러면 내가 내 체중 50kg에다가 이 100m를 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운동량, 부하량은 5000kgm 또는 5000kpm이라고 부른다. 자, 요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멀리 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풀어보시긴 하는데, 우리 7일 완성 과정의 경우에는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런 계산 문제에 너무 몰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심화 강의에서 에르고미터나 걷기 달리기 또는 이 심박수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정리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사 파트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본적 내용이 꽤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때까지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신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단원 신경 조절과 운동, 줄여서 신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개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봤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구조는 간단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추신경에는 뇌와 척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체성신경, 그리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그때 이것을 구조에 따라서 또는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나눌 때는 뇌에서 뻗어나가면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가면 척수신경인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류는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성 신경인 운동신경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구심성 신경인 감각신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것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뇌는 어떠한 역할, 척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중추인 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운동, 감각, 언어, 기억 등 전반적인 인간의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조절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척수 나옵니다. 몸과 뇌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주요 기능으로는 감각신경을 뇌로, 운동신경을 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척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한다. 자동적 처리, 척수 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각신경은 신체 말단에서 받은 감각 정보를 중추로 보내는 구심성 신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올까요? 눈으로 받은 빛의 정보, 귀로 들어온 소리의 정보, 냄새, 맛,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 이거 플러스 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정보, 고유 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뭐 금방추, 골직원 기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신경입니다. 중추에서 받은 정보를 신체 부위로 보내니까 원심성 신경인 거고요.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이 있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운동 상황에서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과, 그리고 골격근의 운동 조절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일반 생리학이 아니라 운동 생리학이기 때문에 특히 이 운동신경이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하시고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뇌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과 관련지어서 문제 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단 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각각의 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주 보셔야 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대뇌입니다. 대뇌 같은 경우는 우리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의 역할이 조금 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왼쪽에 있는 뇌를 좌뇌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뇌를 우뇌라고 부른다. 뭐 물론 전두엽, 후두엽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 좌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성적인 부분, 이론이나 논리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운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의 감정, 마음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쉽게 외워보자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 뭐라고 잘하죠. 그래서 자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감성적인 사람들은 많이 웁니다. 엉엉 우네 이렇게 우네라고 했을 때 이성적인 것은 자네구나. 감성적인 것은 우네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관들은 어찌됐든 정보를 통합 분석해서 운동명령을 내리는데 이 운동명령을 내리는 최종 중추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이 대뇌가. 자, 그리고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추체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추체로는 들어보신 적이 없어도 이 역할이 무엇인지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른쪽 뇌는 왼쪽의 몸을 담당하고 왼쪽의 뇌는 오른쪽의 몸을 담당한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추체로다. 자, 그래서 뇌로부터 나오는 신경이 이 추체로에서 한번 꼬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반대되는 신체의 운동 및 감각을 지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비교적 수의적인 거고요. 우리 몸과 연결된 대뇌의 신경 중에 수의적인 작용이 아닌 불수의적인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추체로를 통하지 않고 곧장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추체로의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추체외로라고 한다.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것은 이제 서로의 뇌를 기준으로 반대 부분의 신체를 컨트롤을 하고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추체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간자를 써서 뇌 안에 사이에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상 같은 경우는 감각 통합 조절의 중추다 나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감각 수용기가 있죠. 이 수용 정보가 뇌로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이 시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감각 통합을 조절하는 중추고요.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상 하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표, 항상성. 우리 개관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이 이 시상 하부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로서 우리 몸의 체온, 감정, 갈증, 식욕, 수면 등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시상 하부가 된다. 시상 하부는 항상성 이렇게 꼭 연결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뇌 나옵니다. 소뇌는 대뇌보다 작겠죠. 우리 대뇌가 있으면 그 뒤쪽에 소뇌가 있는데 이 소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을 보면 평형 및 운동 자세, 수의적 운동에 관여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가치가 있겠죠. 운동 생리학에서. 왜냐하면 수의적 운동에 관여를 하니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뇌관 보도록 할 건데 뇌관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뇌줄기라고도 하는데 뇌줄기, 뇌관은요. 좀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해보면 중뇌, 연수, 뇌교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눈의 조절, 안구 운동에 관여를 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및 조절 등을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안구 운동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수 나오는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연수가 뭐와 관련이 있냐? 심박동, 호흡 등의 생명 유지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자, 연수 우리말로 숨뇌라고 합니다. 숨내니까 숨을 쉬는 거죠. 호흡과 관련이 있고요. 이 연수가 고장나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겠죠. 심장도 안 뛰고 숨이 안 뛰고 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뇌교 나오는데 소뇌와 대뇌 사이에 신경 전달을 담당을 한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뇌일 것 같고요. 대뇌랑 시상하부, 외, 항상성에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 소뇌, 연수 이 정도가 운동생리학에서 나올 만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자율신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파이트 앤 플라이트, 흥분과 위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흥분시켜서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레스트 앤 디제스트, 억제와 안정의 역할을 하면서 휴식 시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자, 교감신경의 역할, 심박수 증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교감신경계가 자극될 때 일어나는 변화들, 교감신경계가 자극될 때 일어나는 변화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상황에서는 어떤 게 자극이 될까요? 당연히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겠죠. 운동이 시작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각각의 세 번째 보면은 신경절 이전 섬유가 짧다, 신경절 이전 섬유가 길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조금 심화돼서 나올 때 나올 만한 내용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앞에서 신경절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뇌로부터 우리 각각의 신경이 뻗어 나갑니다. 우리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일단 쭉 뻗어 나가고 어느 지점에 갑니다. 어느 지점에 가서 여기서 신경이 분화돼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교감신경 보면은 뭐 여기 동공도 있고 침샘도 있고 쭉 하지만 쭉 내려가서 뭐 심장, 내장기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육에도 가겠죠. 이렇게 뻗어져 나갈 텐데 부교감신경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이렇게 쭉 뻗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이 있고 신경절 이후로 또 중요한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갈 겁니다. 그럼 여기가 신경절인데 신경절 이전 섬유가 뭐냐면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섬유들을 말합니다. 여기인데 자, 그림으로 딱 그려봤을 때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섬유가 짧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섬유가 깁니다.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오면은 보기 수준에서 한 곡지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설명드렸던 건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10명의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교감신경은 외부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 가서 작동을 해야 되죠. 눈으로 가서 외부 상황을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근육으로 가서 몸을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10명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갑니다. 뭐 누구는 전라도로 갈 거고요. 누구는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로 갈 건데 빨리 가려면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10명을 서울에서부터 각 지점으로 바로 보내면 되겠죠. 바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 10명을 함께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인 즉슨 함께 데리고 가는 구간, 신경절 이전 섬유가 짧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자,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더불어서 일단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주는데 주로 큰 영향을 주는 게 우리 내장 기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내장 기관 같은 경우는 신체 곳곳에 배분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복부에 몰려 있죠. 그럼 복부에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10명의 사람이 서울에서 출발을 하는데 목적지가 거의 비슷해요. 목적지가 뭐 예를 들어 대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전까지 굳이 이 10명을 따로따로 태워갈 필요가 없겠죠. 한 버스로 쭉 대전까지 가서 대전에 도착하면은 필요한 지점으로 가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구간이 길죠. 신경절 이전 섬유가 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혹시 어렵게 나오면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방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교감신경은 신경이 쭉 나가는데 빨리 분화된다라고 했죠. 신경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분화가 돼서 나갑니다. 자, 부교감신경은 함께 오래 간다라고 했죠. 신경절 이전 섬유가 길고요. 위에는 짧고 그 다음에 신경절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기관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 신경 정보가 어떻게 가냐면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전기적인 자극으로 넘어갑니다. 뒤에서 배울 텐데 아래도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자극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 신경절 같은 부분은 떨어져 있죠. 여기서는 전기가 잠깐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후 섬유들이 신경 정보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서는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절에서도 이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 신경 정보가 가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기관이 있을 텐데 이 기관에 가서 신경 정보를 전달을 할 때도 무엇이 방출이 된다?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봤던 도파민도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뭐 잘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 이런 것들도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운동 생리학에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에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이고 하나는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다. 아세틸콜린인데 자, 생리학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노르에피네프린 있죠? 이것과 이제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드레날린으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같은 물질인데 이런 것들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카테콜라민이라고 통틀어서 부르고요. 이러한 카테콜라민 호르몬은 교감신경 작용과 밀접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상황에서 중요하고, 자, 부교감신경 끝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쭉 나와서 근육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방금 말했던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근육 내에 칼슘이 나오게 하고 뭐 근육이 수축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카테콜라민 같은 경우는 혈관에 있는 수용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의 수용체랑 만나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수축하면서 운동 상황이나 휴식 상황에서 많은 관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하고요. 요 관련한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심화 강의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초 이론 강의에서는 5번째 나오는 내용으로 보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확장이 되는구나,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내장으로 가는 혈류가 확장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신경 전달의 과정 보실 건데, 뉴런의 구조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살짝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적인 과정은 한 방향으로 간다 체크하시고요. 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이 수상이고요, 나가는 쪽이 축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칭 가라고 하는 부분, 수상 돌기는 가지 돌기라고 하면서 전기 신호를 수용을 한다. 자, 여기서 전기적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축삭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 또 다른 신경세포나 아니면 일종의 기관이나 이런 것에 가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세포핵 같은 경우는 수상 쪽에 있고요. 신경세포의 유지 및 대사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축삭돌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축삭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전달되어서 빠져나가는 길을 말하는데 전기 자극의 전도 영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하나의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을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축삭을 말고 있다라고 해서 마리집이라고 부르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를 미엘린 수초라고 불렀습니다. 미엘린 수초. 축삭을 감싼 막인데, 이제 전기적인 정보가 지나가면은 이것을 잠깐 보호하고 있는 거죠. 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 신경 정보가 전기적인 과정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마리집 같은 경우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는 뭐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구간인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전기가 이동을 하냐면 전기가 잠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점프하듯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 중간중간 이 사이를 통해서 전기가 전달이 되는데, 이 사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절이라고 하고요. 랑비에 결절,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는 미엘린 수초의 마디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 전기가 점프하면서 전달될 수 있게, 이것을 도약 전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마리집을 통해서 전기 정보가 보호가 되고요, 랑비의 결절을 통해서 더 빨리 신경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전달이 되면은 축삭 종말을 통해서 다음 부분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수상돌기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를 수용하는 부분이고요, 축삭 돌기는 전기 자극을 전도하는 부분, 축삭 종말은 전기 자극을 다음 부분으로 전달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서 전기적 과정을 보실 건데, 자, 여기 전기적 과정에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를 자세히 보는 거냐면 여기 전기가 지나가는 축삭 있죠. 축삭을 이제 가까이 가서 보는 겁니다. 위에서 봤던 신경세포의 안과 밖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의 상태를 안정막 상태라고 부르는데, 평상시를 보면은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세포 안이고요, 이 바깥쪽이 세포 밖인데 안쪽에는 칼륨 이온들이 많이 있고요,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어떠한 전기적 자극이 주어진다면 이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탈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탈분극 상태가 끝나면 재분극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아래에 있는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막전압 그래프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위에 보이는 세포 여기 막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를 보는 건데, 자, 위쪽 그림에서 안정막 상태, 그리고 막전압 그래프에서 안정막 전압, 이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안정막 상태라고 부른다.
세포막을 사이로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이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막에다가 막대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전압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 마이너스 음전압이 나온다. 아직은 정기적인 자극이 지나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 안쪽과 바깥쪽을 막고 있던 그 통로가 하나가 열립니다. 자, 이때 모든 이온이 움직일 수는 없고 나트륨만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데 이것을 나트륨 통로라고 부르고, 이때 이온들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세포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나트륨이 밀고 들어가는 형태고, 지금 그 상태 같은 경우는 딱 나눠져 있던 모양이 해체가 되었죠. 그래서 탈분극이라고 부르는데, 이 탈분극을 한번 봅시다. 왼쪽 그래프에서는 이쪽 부분인데요. 자, 탈분극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세포막 밖에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막 이동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막대기를 딱 대봅니다. 그랬더니 전압이 막 올라가네. 양전압이 되고요. 자, 이렇게 양전압이 되면 전기가 쉽게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기 정보가 지나가겠죠. 전기적인 자극이 전도가 되고, 자, 그렇게 전압이 쭉 올라가다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또 통로가 하나 열립니다. 이번에는 칼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세포 안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를 재분극 상태라고 부르는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세 번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분극.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쪽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막 이동을 한다. 그러면 안쪽의 내용물들이 좀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막전압이 내려가는 현상이 되게 되고요. 역치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적인 정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전압인데,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때부터는 전기적인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다. 자, 그때 이 과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과분극이라고 부르고요. 과분극은 칼륨 통로가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서 칼륨 이온이 평소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서 평상시 전압보다 더 은전압이 된 상태를 말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로는 보통 안정상태,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이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전기적인 신호가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마지막 상태만 봅시다. 자,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쪽에 칼륨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안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정시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반대 상태죠. 안정시를 보면은 칼륨이 더 많고 바깥에 나트륨이 많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이온이 지나갈 수 있는 펌프를 만들고요. 에너지를 써서 능동적으로 이온을 움직이게 된다. 자, 그게 안정만 상태 두 번째에 나오는데, 설명 보시면, 자, 분극 이후에는 나트륨 펌프 채널과 칼륨 펌프 채널을 열고 에너지를 써서 능동적 수송을 한대요. 언제까지 하는 거죠? 평상시, 이제 안정시의 상태까지 만들게 된다. 그러면서 안과 밖에 이온을 이동시키는 게 이 전기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적인 과정 자체는요, 사실 운동생리학에서 좀 접목해서 문제 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런데 의외로 또 문제는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단계는 크게 안정상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정상태에 안에 뭐가 많아요? 칼륨이 많고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트륨이 많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김나박이 얘기를 하잖아요. 김나박이 할 때 이 가운데 보면 나박 있죠. 나트륨은 밖에 많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트륨 밖에 많고, 자, 전기가 통하려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안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나트륨이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탈분극 상태에서는 무엇이 열린다?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린다. 이거 체크. 안정막 다음에는 탈분극이 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안에 많이 있는 것, 그 상태가 재분극 상태고, 안에 뭐가 많아요? 칼륨이 많으니까 칼륨 펌프, 칼륨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분극이 일어난다. 자, 이 과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기출되었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였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신경세포의 안정시 막전이에 영향을 주는 나트륨, 칼륨 이온에 대한 그림이다.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지금 이제 세포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일단 안과 밖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윗부분이 바뀔까요? 아닐까요? 세포 외액이니까 여기가 바뀔 거고요. 자,
아래가 뭐죠? 세포 내 아래가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펌프가 열려 있고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이온이 얼마나 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가고 무엇이 들어오는가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안정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안정시에 밖에 뭐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김나박이 나트륨이 많았고 안쪽에는 반대로 칼륨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펌프가 열려 있고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건 뭘까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칼륨 이온이죠. 자, 리을이 칼륨 이온인 거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 이건 뭘까요? 이게 나트륨인 겁니다. 나트륨인 거고 자,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냈으면 바깥에는 무슨 이온이 제일 많아요? 나트륨 이온이 제일 많겠죠. 그러면 기역이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고 자, 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는 무슨 이온이 제일 많죠? 칼륨 이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니은이 칼륨 이온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기역은 나트륨이고요. 니은은 칼륨이었죠. 자, 바깥으로 나가는 거 뭐예요? 나트륨 이온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 칼륨 이온. 자, 2번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풀면은 되게 쉬운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시험장에서 그림으로 받아보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면 힌트가 다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연접부에서의 전달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하나의 뉴런이 어떻게 전기가 전달이 되는지는 봤습니다. 일단 수상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축삭을 통해 쭉 나가고요. 축삭 종말을 통해서 다음 곳으로 뻗어져 나간다고 했죠. 일단 여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설명을 하면서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직접 전기가 가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때 이 신경과 신경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깝게 있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연접부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냐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경 정보가 이렇게 온 거고요. 여기서 이 사이 구간 이제 연접부를 통해서 다음 신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신경세포의 마지막 부분에 소포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기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 사이로 여기로 이제 뿜어져 나갑니다.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근신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오죠?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이게 어디랑 만나냐면 그 다음 신경에서 이것과 만날 수 있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수용체, 수용기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고 이 다음 시냅스 방에서 이 활동 전이를 일으킵니다. 아, 이제부터 우리도 전기를 전달해 볼게 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전달이 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제 근육에서는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할까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근육을 움직여라 라고 하는 신경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똑같이 신경세포를 따라서 그 자극이 전달이 될 거고요. 이 축삭 종말이 여러 가지 근섬 위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이게 하나의 운동 단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운동신경이 자극이 되었을 때 그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근섬유 수 이것을 운동 단위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운동신경이 있고요. 운동신경이 수상을 통해서 신경 정보가 축삭을 통해 나갑니다. 그리고 축삭 종말을 통해 이렇게 뻗어져 나가겠죠. 그럼 여기에 근섬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또 붙어 있고. 그러면 얘가 자극이 되면 이 수많은 근섬유들이 한 번에 수축을 하는 건데 그 사이 여기 구간을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활동 전이가 말단 부위로 전달이 된다. 자, 활동 전이가 생겼어요. 쭉 갑니다. 그러면서 말단 부위까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사이로 분비된대요. 시냅스 간격으로 분비되는데 우리 운동신경 끝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중에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아래 나오죠? 근신경에서는 주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되고 세 번째, 칼슘 이온의 세포내 유입 및 소포 자극인데 요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시냅스 전달 과정에서는 이게 좀
2번보다 먼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왼쪽 그림 있죠?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축삭 종말인 건데 여기에 활동 전이가 가면요. 여기 세포 외에는 칼슘 이온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 내로 유입이 되면서 소포낭의 탈분구를 유발을 하고요.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가게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세틸콜린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번이 이 위쪽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냅스로 나온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후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 시냅스 후의 기관이 근섬유라고 한다면 근섬유의 막에 수용체가 있거든요.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하면서 여기에 활동 전이를 유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일단 알고 계셔야 우리 뒤쪽에 근육 파트 가보면 이제 근신경 연접부에서의 탈분구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로 나와도 이쪽 부분보다는 근신경 연접부에서의 전달 과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뒷장에서 감각 정보화 반사 보실 거고요. 23년도부터 매년 출제가 되는데 23년에 제가 출제 예상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출제가 되었고요.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정보를 보고하는 고유 수용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방추, 골직원 기관, 관절 수용기까지 있는데 문제로 나오기에는 좀 어렵고요. 금방추랑 골직원 기관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자, 설명 보면 말초에서 들어온 특이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척수 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한 움직임이 뭘까요? 금방추 같은 경우는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는 정보, 골직원 같은 경우는 힘줄이 막 끊어질 것 같은 정보,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척수 수준에서 바로바로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네, 전반적인 반응의 경로를 반사궁, 반사활이라고 하며 이 경로 중에 각종 수용기로 들어온 정보들이 척수 수준에서 반응하는 것을 척수 반사라고 부르고요. 예로는 통증 반사, 무릎 반사 등이 있다. 자, 무릎 반사가 아래 금방추와 관련이 있고요. 여기 나오는 통증 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앞정을 밟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빨리 발을 떼죠. 그 발을 떼는 과정을 통증 반사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도피 반사라고 부르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 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피 반사와 함께 일어나는 그 교차 신전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서요. 심화 강의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기출문제 푸시면은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여기 금방추와 골지 건기관이 좀 더 중요하고요. 이것을 한번 보자면 자, 먼저 금방추 골격근의 내부에 위치를 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골격근이 있죠. 이게 어디 근육인지 모르겠지만 골격근의 안쪽 부분에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근섬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 조금 두꺼운 근섬유가 하나 보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빙글빙글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방추입니다. 그때 이 금방추 안에 있는 근육 섬유라고 해서 금방추 내섬유라고 부르고요. 금방추 같은 경우는 이 섬유가 갑자기 늘어날 때 그 늘어나는 정보를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이 있으면 근육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럼 근육 안에는 항상 그 금방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금방추도 함께 늘어나는데 그 정보를 척수에 보고를 한다. 이 금방추의 경우에는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고 급격한 신전 시에,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사적 활동을 촉발을 한다. 어떤 활동을 촉발을 할까요? 늘어나지 말라고 하는 수축을 유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축은 어떻게 유발을 하냐면 금방추 내에 있는 추 내 섬유가 아닌 금방추 바깥에 있는 추외근을 수축을 하는데요. 이 외근을 수축을 하는 섬유를 알파신경 섬유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급격한 신호를 보냅니다. 너 빨리 수축해 라고 하면서 근육 전체가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길이가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무릎 슬개건 반사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접고 있고요. 다리를 접고 있고 고무망치 같은 걸로 해서 이 무릎 아래쪽 여기를 땅 때립니다. 그러면 발이 이렇게 위로 갑자기 올라오는 그 척수 반사가 있어요. 요게 왜 생기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금방추 때문에 생기는데 자, 이러한 움직임 같은 경우는 대퇴사두근이 역할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생겨서 무릎 관절을 지나서 이 슬개건 아래쪽에 이렇게 끝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금방추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대퇴사두근 가운데 있겠죠. 여기 가운데 있는데 고무망치로 여기를 때리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육섬유 입장에서 갑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금방추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정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척수로 보고가 되고 척수가 다시 대퇴사두근에 수축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수축이 되겠죠. 당겨지게 되면서 아래에 있는 발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이 금방추의 역할이 되겠다. 자, 그래서 중요하고요. 26년도 같은 경우는 뭐 이때까지 금방추나 골직원 기관 이런 단순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금방추가 이 작동을 하는 기전이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파 운동신경, 뭐 감마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요 정도 수준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심화 강의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방추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아래 골직건 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근육의 힘줄에 위치해 있는데 왼쪽에 근육이 있으면 근육의 끝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근육의 힘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해서 힘줄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있는 기관을 골지 힘줄 기관이라고 부른다. 그럼 당연히 근육이 막 끊임없이 장력이 발생하면 여기에 손상이 가면서 뭔가 정보가 가겠죠. 자, 그게 두 번째 나옵니다. 과도한 장력 발생 시에는 주동근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수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턱걸이 같은 거를 할 때 근육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계속 매달려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손을 떼면서 떨어지죠. 그때 어떠한 기관이 작용을 한다? 골직건 기관이 작용을 한다. 자, 저항성 운동 시에 부상 예방에 역할을 하는 게 골직건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많은데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로 꽤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설명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심화 강의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이쪽 위주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심화 강의를 통해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보충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근육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